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CBS 주말 뉴스쇼 토요일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돋보기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실시간 댓글에 최상철 님이 이런 댓글 남겼습니다. 김대호 경제 듣고 싶어서 들어왔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네, 고정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감사하고요. 아니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큰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 무디스가 네.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내렸다. 최고 등급 AAA에서 하나 내려서 AA1으로 내렸다. 이거 큰 뉴스겠죠? 예, 세계 경제에 또 하나의 파장을 들이우는 아주 충격적인 네. 뉴스입니다. 네. 지금 CBS에서 손 앵커님이 아마도 한국에서 제일 먼저 지금 미국 국가 신용 등급 하락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국가 신용 등급이라는 게 그 국가의 신용 상태는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느냐 없느냐. 신용 상태가 나쁘면 돈 못 빌립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7년에 무디스라는 기관이 한국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면서 그때부터 국가 부도 상태에 들어갔었거든요. 물론 미국은 그만큼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국제 최고 공인을 받는 무디스라는 신용 평가 기관이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등급 떨어뜨렸다. 이것은 미국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AAA 등급. 그동안에 미국은 최고 1등 등급을 받아왔는데 이것을 AA1으로 한 등급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이제 자금을 조달할 때 이자도 훨씬 많이 물어야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이 국가 신용 등급을 낮췄느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때리게 된 이유가 바로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아, 그래요? 그래서 관세 폭탄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랬는데 무디스가 현재 지금 트럼프 해결 방식 이거로는 미국 문제 잘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는 데 줘서 이중으로 때리는 셈이거든요. 뉴욕 증시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뉴욕 증시 끝나고 나서 이 뉴스를 발표했어요. 야, 그 주말 동안 또 장도 안 열리는데. 미국서는 지금 금요일 날 그런가요, 지금? 장이 오후장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발표된 거예요? 뉴욕 증시 끝나자마자 바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가에는 반영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게 주말 지나고 나면 월요일 날 뉴욕 증시에 상당한 파장을 끼칠 것으로 지금 우려가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 아침장. 올해 이제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열리는데요. 오전장에 이거. 그렇습니다. 이게 3년 전에 S&P라는 신용평가 무디스보다 조금 못하지만 세계 메이저 2인데 여기서 국가 신용 등급을 미국 국가 신용을 떨어뜨렸을 때 미국 뉴욕 증시가 약 한 3달 동안 휘청했습니다. 석 달 동안요? 와. 그런데 그 미국보다도 신용 상태가 낮은 다른 나라들은 신용 등급을 직접 떨어뜨리지는 않은데 나머지 신흥국들은 미국보다 주가가 더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현재 이 S&P가 한번 떨어뜨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파장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어떤 전문가들 시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라고 해서 미국만이 자기들을 찍어낸 통화가 전 세계에서 다 통용되는 신용 1등급 국가인데 그 나라에서 신용이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나 투자자들이 뭐지? 그래서 상당히 지금 궁금증 또는 불안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임팩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2기 들어서 초반에 이렇게 신용 등급이 내려갔다. 그런데 사실 이게 트럼프 임기 시작한 후에 생긴 문제 때문에 확 내려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은요. 겉으로는 사실 외화 내빈 아주 튼튼하고 강력한 국가 같지만 속으로 좀 골병이 들어 있습니다. 골병이요? 그게 한마디로 정부가 돈을 펑펑 써서 국가 부채가 지금 엄청납니다. 국가 부채 규모가요. 무려 35조 5천억 달러인데요. 35조 달러입니다. 이걸 우리 돈으로 얼마예요? 오늘 환율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조 단위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조 다음에 경이거든요. 정확하게 5.5경.
근데 이것도 얼마나 되는지 잘 실감이 안 오실 거예요. 저는 그렇죠? 안 와요. 예. 우리나라 예산이 677조거든요. 네. 한 해 예산이. 네. 그러면 5.5경이 되려면 우리나라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20년간 모아야 됩니다. 와. 그러니까 미국 부채를 갚으려면 우리나라가 세금만 걷고 나라 일은 하나도 안 해도 20년이 지나야 간신히 갚을 수 있는 돈인데 문제는 이게 빚이 늘어나 빚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20년으로도 못 갚는. 그런데 빚이 있으면 일단 세금이라도 많이 들여야 될 때 트럼프 정책 중에 하나가요.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거든요. 아하. 기업들을 감세, 법인세, 감세인데 세금을 깎아주니까 세금 재정 적자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부족한 돈을 국가 채권, 미국의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바로 무디스는 이 대목을 때린 겁니다. 아하. 자, 앞으로 발행하는 미국 국채 이거 신용 안전할 수 없어.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부채 때문에 재정 적자 때문에 국채 계속 발행할 거야. 여기에 대한 경고거든요. 지금 미국이 국채를 제대로 발행하지 못하면 미국 경제도 부도날 수 있어요. 부도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망하는 건 아닌데 당장에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유동성 관리를 잘못해서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일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관세를 좀 많이 때리면 그것도 세금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부 재정을 좀 메꿔주리라고 했던데 가만히 보니까 관세 정책 다른 나라하고 싸움만 하고 특히 중국과 싸우는 듯 하다가 항복해버리고 이거 믿을 수 없어. 지금 항복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군요. 지금 거의 90% 항복 두 발 들은 상태죠. 아직은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신용평가에서도 볼 때도 미국이 망한 건 아니지만 미국이 그 경제 관리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네. 신용등급 하나를 탁 떨어뜨려서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경고로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김대호 박사님 오셨으니까 제가 좀 편하게 좀 한번 저의 약간 좀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만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그 미국이 돈을 펑펑 찍어낸다. 기축통화국이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기축통화국이라는 지위를 더 10분 활용해서 약간 좀 인플레 위험을 좀 감수하고서라도 좀 통화량을 좀 늘려서 이걸 좀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 바로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잠 못 이루는 고민의 핵심입니다. 고민의 핵심이에요. 이게. 자, 지금 미국에 돈이 부족하다? 돈 더 찍으면 되잖아요. 미국은 달러를 기계만 돌리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돈 찍어봤자 그 돈이 외국에서 통용이 안 되지만 미국은 전 세계 어디나 통용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경제학의 제1법칙.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한다. 달러 양이 많아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럼 수출도 늘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미국이 국채를 팔아야 없는 그 부족한 재정을 메꿀 수가 있다 말씀드리는데 국채를 사는 것은 주로 지금 중국이나 일본, 한국 등이 사는데 국채를 살 때 국채 금리도 중요하지만 국채를 달러 베이스로 사거든요. 근데 앞으로 미국이 계속 돈을 찍어내서 달러가 떨어질 것 같다면 국채를 안 사요. 국채가 안 팔립니다. 여기에 미국 고민이 있는 거예요. 달러를 찍을 수는 있는데 달러를 찍어서 순간 위기는 모면할 수 있지만 기존에 35조 달러는 5.5경이라는 엄청난 부채가 있는데 그것을 단기적으로 재정 적자를 메꾸려면 국채가 팔려야 돼요. 지금 중국과 협의하는 것도 중국에 대해서 미국 국채를 좀 사라. 사실 미국이 압력 반 사정 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오히려 지금 그 미국 국채 매입량을 줄였습니다. 바로 그 대목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꼼짝달싹 못하는 아주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그러는데 할 수는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이 문제를 돌파해 보겠다 해서 관세 폭탄 터뜨리고 그 관세 폭탄의 최종적인 고울은 각 국가로 하여금 국채 강제 매각입니다. 요거는 조금 깊은 얘기인데 아무튼 국채를 다른 나라에 안겨서 팔아야만 되는데 달러를 많이 찍으려면 국제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럴까 저럴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오늘 김대호 박사님 모시고 준비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속보가 와가지고 전혀 준비한 내용 없이 즉문즉답으로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해가 잘 돼가지고 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뭐 조금 전에 몇 주 전의 어떤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 당시 그 미국 국채를 누군가 많이 팔았다. 그렇습니다. 이거 일본이냐, 뭐 중국이냐, 도대체 누가 팔았냐, 이거 반발하는 거냐, 뭐 이제 꿈틀하는 거냐.
근데 누가 팔았는지 뭐 이런 움직임은 확인은 안 됐잖아요. 그게 한 앞으로 30일 정도 나오면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그게 이제 실명 거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회 매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현재 중국 아니면 일본인데요. 저는 일본 쪽에 더 무게를 줍니다. 일본이 무역 협상할 때 트럼프가 미국 일본 장관을 백악관으로 불러다가 자 빨간색 마가 모자 써. 그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겐. 미국 애국주의인데 그것을 일본 장관한테 씌우고 너 항복해 이랬지 않습니까? 일본으로서도 야 이거 우리 한 수 보여줘야 되겠다.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일본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이었는데 중국은 팔고 만약에 일본이 국채를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국가 부도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국가 부도는 전 세계 경제의 마비, 대혼란으로 가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한번 써서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래요? 요즘 미국과 일본 무역 협상이 조용해졌잖아요. 그래. 처음에 오늘 내일 타결할 것 같다가 미국이 속도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가 뭐 좀 먼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영국이라든지 지금 중국 쪽이 더 빠르고요. 실제로 일본의 재무상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급하면 미국 국채 팔 수 있어 한번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미국이 발끈하니까 꼭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지금 휴전한 상태거든요. 아니 일반적인 관념으로는 일본이 지금 미국에 너무 저자세 아니냐, 트럼프가 시키는 거 다 한다, 뭐 왜 이렇게 줏대가 없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 또 안에서는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또 노력을 하는군요. 일본 국민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흔히 일본 학자들은 혼내와 다떼마에 앞에서 하는 말과 속으로 하는 말이 굉장히 다른 게 일본 문화의 전통인데요. 겉으로는 미국에 굉장히 납작 엎드려서 백화점에 오는 손님한테 90도로 각도로 인사하고 심지어 일본 선술집에 가면 무릎 꿇어 앉아 주문 받잖아요. 속으로는 이놈 돈 좀 많이 내놓고 가 이거거든요. 그럼 이번 무역 협상도 역시 그런 자세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도 결국은 뭐 외국의 어떤 이런 움직임도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또 미국을 대하는 또 트럼프 정부를 대하는 그런 협상에도 활용해야 되니까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강온 전략을 두루 세야지 일방적으로 형님하고 따라다닌다고 이 앵글로색슨족의 문화가요. 이용 가치가 있거나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는 오케이라고 받아들이지만 일방적으로 형님하고 따라다니면 영원한 또 호구로 받아들이는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얘기하다가 이제 또 문화, 인류학 얘기까지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국채와 통화량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또 금리와 또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얘기들이 다 맞물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제가 이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다 맞물려간다. 물가든 환율이든 금리든 국채든 뭐 다 맞물려가는데 주가도 마찬가지고 트럼프와 연준의 어떤 갈등 있잖아요. 이거는 좀 봉합이 됐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정리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혼란 중인가요? 이게 바로 국채 때문입니다. 이것도 국채 때문에. 모든 미국의 문제는 그 중심에는 국채가 안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부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고민하는 건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이 양반은 사실은 트럼프가 처음 임명했던 사람이거든요. 또 소속 정치 소속 당도 공화당입니다. 이게 정당 소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소속이면 밝혀야 됩니다. 본인의 이력서에 자랑스럽게 나는 공화당 하고 밝히는 사람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트럼프가 요구해도 말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관세 폭탄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건데 물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물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 시각이나 연준 의장 시각에서는 지금 당장의 금리 인하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어느 국가든 중앙은행의 최대 목표와 관심사는 또 이 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가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채 팔아야 되잖아요. 국채 팔려면요. 금리가 높으면 잘 안 팔려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좀 낮춰줘야 국채 금리가 떨어질 것이고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걸 좀 팔아보고자 제롬 파월한테 협박 반, 공갈 반 사정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막 압력을 행사해도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역시 말로만. 말로만요. 자기는 물가 안정이나 또는 금리 인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제롬 파월이 안 들어줘서.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미국 일반 국민들은 누구 말이 옳은지 잘 몰라요. 겉으로만 놓고 볼 때 제롬 파월은 금리를
안 내리고 있는 사람, 네. 대통령은 금리 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 네. 이러니까 대통령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오인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는 사실 금리를 내려라. 그렇습니다. 내리면 좀 이자 부담이 적어지니까 그게 좋아서 그런 건가요? 금리가 오르면요, 모든 경제 주체들이 대부분 고통을 받습니다. 위축되니까 그런가요? 기업들이 금리 부담 때문에 투자도 많이 못 하고요. 주가도 떨어지고 예. 또 대출받아서 부동산 사람들, 네. 미국은 거의요 전 인구의 90% 이상이 모기지로 부동산을 삽니다. 자기 돈으로 안 사요. 빚내서. 네. 예, 근데 모기지가 우리나라 빚하고는 달리 매우 안정적인 장기 대출이거든요. 이게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요. 예. 모든 국민들이 금리가 내리면 네. 아주 환호작약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예. 알면서도 전 그렇게 한다고 봐요. 트럼프 그런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도 마구잡이로 마치 트럼프가 제롬 파월을 윽박지른다. 금리 인하. 이런 모습을 전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일부러 네.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다. 아, 이거 좀 책임을 좀 전가하는 뭐 그런 건가요? 그러면은 그 연준에? 과거에는요. 닉슨 대통령 때는 네. 연준의 일부 연준 의장들이 네. 대통령 말을 들어가지고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줄 모르겠다 해서 닉슨 대통령 요구대로 금리를 내렸었어요. 아하, 예. 그랬다가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잃어버린 70년대 엄청나게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가 폭등이 오고 우리나라도 박정희 정권도 그 후폭풍으로 경제학자들은 박정희 정권의 몰락이 바로 미국의 무책임한 금리 인하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뉴욕 금융시장이 좀 끼어있고 제롬 파월이 적어도 그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 제롬 파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본인도 마지막까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여기서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그동안의 소신을 꺾고 뭔가 또 대통령의 주장을 좀 들어주는 모양새로 간다면 오히려 또 자존심에 좀 상처가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트럼프에서 잘리는 게 구국의 영웅, 연방준비제도 금융시장에서는 역시 제롬 파월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양보 안 할 겁니다. 아하. 이렇게 미국 내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 이게 미국 국내 사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도 직접 영향을 주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또 알래스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알래스카 주정부가 이 액화천연가스 개발 관련해서 우리 정부를 초청했다. 네, 이것도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 나왔잖아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초청장, 초대장을 보냈으니까 손님으로 모신 거잖아요. 일단 좋은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예, 거지를 초청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튼 대접은 받은 거다. 인정은 받은 거다 우리나라가. 대접은 받았는데 그게 독이 든 초대장일 수도 있다. 이게 초대장. 걱정인 거예요. 자, 지금 알래스카가 미국에서 가장 큰 주잖아요. 그 북쪽 노스 페이스의 슬로프 쪽에 엄청난 LNG 가스가 묻혀 있습니다. 확인이 다 됐어요. 확인됐어요. 예. 그것만 사용할 수 있다면 국제 유가도 떨어지고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도움될 거예요. 생산성이 있습니까? 재산성이 그 있어요? 자체로는 퍼낼 수는 있는데요. 북극 얼음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끌어와야 되는데 알래스카의 남북으로 1000km 정도 송유관을 얼음 속에서 뚫어야 됩니다. 어떻게 뚫어요? 우리 기술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해요, 기술이. 그런데 문제는 그게 언제 얼음이 녹을지. 얼음이 녹으면 지반이 각화돼서 땅 꺼짐 현상. 이래서 요즘 알래스카에 일부 송유관이 내려앉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알래스카 가스관을 그 엑슨 모빌이라는 세계 최대 석유 회사가 파겠다고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자체라보다 이제 시험. 그런데 경제성이 좀 담보되지 않아. 돈 너무 많이 들겠는데 경제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은데 굳이 이것까지로 철수했어요. 그 현장을 트럼프가 한국, 일본, 대만에 와서 좀 해줘. 그러면 관세 폭탄 좀 깎아줄게. 또 거래를 또 제한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국에 대한 관세 폭탄의 거래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우리 안 가 이럴 필요 없다고 봐요. 초대받아서 가서 밥 먹고 다만 독이 든 음식은 안 먹는
네. 이 지혜가 좀 필요하다. 일단 가서 만나보고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고 아마도 지금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준비를 미리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통상도 당국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무리 뭐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기에 있고 또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지겠습니다만 또 우리 또 행정부 관료들이 또 유능하니까 잘 그렇습니다. 준비하기를 좀 이렇게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네요. 네, 준비해 오신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오늘 그 아침에 나왔던 속보, 신용 등급 이제 하향 조정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소 하지 못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더 압축적으로 다음 시간에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김대호 소장님과 함께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